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록적인 폭설이 일본 전역을 덮치면서 피해 상황이 심각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일본 북부 지역에는 4m가 넘는 적설량이 기록되었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쌓여 건물이 완전히 파묻히고 현관문조차 열 수 없는 상황에서 제설 작업에 나선 주민들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인구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최신 보고에 따르면 불과 24시간 만에 최소 8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백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망자는 눈을 치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되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폭설과 재난에 한국이 도와주지 않아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한 방송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다카하시 마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글을 쓰는 것을 좋아했고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하는 기자라는 직업이 제게는 가장 잘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달랐습니다. 저널리즘이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편집된 진실을 제공해야 하는 일이기도 했거든요. 회사의 방향과 시청자들의 성향에 맞춰야 하는 일이 많아 개인적인 신념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특별히 반항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단지 중요한 문제들을 피하거나 외면해야 할 때마다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많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기자라는 직업상 여러 나라의 시스템을 비교하는 기회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한국의 재난 대응 방식은 종종 기사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구조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죠. 반면 일본은 여전히 관료주의에 얽매여 있고 절차가 우선되는 사회였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형식적인 회의만 반복될 뿐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제대로 된 실행력이 부족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일본에서는 크고 작은 재난이 끊이지 않았어요. 태풍, 지진,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의 대응은 늘 비슷한 패턴을 보였어요. 시민들은 답답함을 느꼈고 SNS를 통해 불만을 표출했죠. 하지만 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할 수 없었기에 문제를 지적하더라도 수위를 조절해야 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흐지부지되곤 했어요. 저 역시 이런 구조 속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 일본은 기록적인 폭설에 휩싸였습니다. 수도 도쿄를 포함해 전국 곳곳이 마비되었고 피해 지역에서는 구조 요청이 쇄도했어요. 하지만 정부는 자택 대기를 권고할 뿐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식량과 연료가 부족해지는 상황이었고 도로가 끊겨 외부와 단절된 마을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정부는 기존의 매뉴얼을 고수하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취재를 위해 피해 지역으로 향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눈이 많이 내린 정도로 생각했지만 현장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도로 위에는 버려진 차량들이 가득했고 어떤 차들은 눈에 완전히 파묻혀 있었어요. 전기가 끊긴 가정에서는 난방조차 되지 않아 주민들은 혹한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정부의 대응이었습니다.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관료들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현장에 도착한 저는 마을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한 가족은 도로가 끊겨 며칠째 외부와 단절된 상태였어요. 식량이 떨어져 가고 있었고 난방도 되지 않아 아이들은 두꺼운 옷을 겹겹이 껴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정부 지원을 받았느냐고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소적인 웃음뿐이었어요. 지원이요? 우리 같은 사람들까지 신경 쓸 여유가 있을까요? 그들의 말에서 일본 사회에 대한 깊은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방송국에 이 상황을 전달했지만 본사에서는 지나치게 부정적인 보도는 피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저는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한국의 재난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일본과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 방식은 완전히 달랐어요. 신속한 구조, 실시간 정보 공유, 그리고 시민들과 정부의 유기적인 협력.
만약 이 상황이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넷에서는 벌써부터 한국은 왜 지원하지 않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에서는 일본 정부의 공식 요청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었죠. 이 문제를 취재하면서 일본 정부가 외부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꺼린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을 이유로 필요한 도움마저 거부하는 현실이 답답했어요. 저는 이 상황을 좀 더 깊이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일본과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비교하는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국이 가진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본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저는 일본 사회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도 알 수 없었어요. 눈 속에 갇힌 마을에서 돌아오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나라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걸까? 그리고 만약 일본이 변할 수 없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 재난대책본부가 설치된 내각부 건물 8층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30여 명의 관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 사이로 사쿠라이 켄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죠. 자리에 앉은 사쿠라이는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긴박감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호쿠리쿠 지방의 3m 적설량, 도호쿠 지역의 2m 이상, 눈, 47개의 고립된 마을, 8만 가구의 정전. 그는 마치 일기예보를 읽듯 담담하게 수치를 나열할 뿐이었죠. 옆자리의 젊은 관료가 고립된 지역 구조의 시급성을 말했지만 사쿠라이는 그의 의견을 무시했어요. 모든 것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지자체장의 요청과 서류 작업이 우선이라는 게 그의 입장이었습니다. 현장의 절박함은 안중에도 없어 보였어요. 제가 취재했던 미야기 현의 상황을 전하려 했지만 사쿠라이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일본은 늘 이런 위기를 이겨왔다는 그의 말에는 어떤 반성도 위기감도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만이 전부인 사람 같았죠.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실질적인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조 활동에 필요한 예산 문제와 책임 소재를 따지느라 시간만 허비했어요. 눈 속에 갇힌 사람들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 옆자리에 다른 기자는 졸고 있었고 몇몇 관료들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일본의 재난대책 최전선이라고 생각하니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한 지방 공무원이 보고한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구조 요청이 들어온 지 벌써 72시간이 지난 마을이 있다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사쿠라이는 여전히 절차를 강조했고 결국 그날도 아무런 결정 없이 회의는 끝났습니다. 밤이 되어 사무실에 돌아와 기사를 쓰려 했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쓰고 싶었지만 데스크에서는 벌써 너무 비판적인 시각은 자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눈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거리는 하얗게 뒤덮여 있었어요. 이 눈이 언제 그칠지 그리고 우리가 언제쯤 진정한 의미의 구조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취재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절망적인 표정만이 맴돌았어요. 결국 그날 밤 제가 쓴 기사는 눈 피해 현황과 정부의 대책, 회의 개최라는 사실만을 담은 건조한 내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지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재난대책본부를 나와 피해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이미 눈에 파묻혀 있었고 곳곳에 버려진 차들이 보였어요. 운전대를 꽉 잡은 손끝이 하얗게 변할 때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두려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산간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고 들어가 보니 마을은 마치 하얀 무덤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지붕이 눈의 무게를 못 이기고 휘어 있었고 전신주는 부러진 채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어요.
첫 번째로 만난 가족은 3일째 전기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고 네 식구가 이불을 겹겹이 둘러쓴 채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아이들은 추위에 떨고 있었고 부모는 무력한 표정으로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첫날에는 누군가 와서 도와줄 거라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희망은 점점 작아졌고 이제는 체념한 듯 했습니다. 식량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난방용 등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다른 집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노인은 혈압약이 떨어져 가는데 약국에 갈 수 없다며 한숨을 쉬었고 젊은 부부는 아픈 아기를 안고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그들에게 정부의 구조 계획을 물었지만 돌아온 것은 쓴웃음뿐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으로 사용하는 작은 건물 앞에는 주민들이 직접 만든 눈 제거용 도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삽이 부족해 나무 판자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둘 모여든 주민들은 서로를 의지한 채 눈과 싸우고 있었어요. 정부의 도움을 기다리다 지쳐 결국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한 주민이 들려준 이야기가 특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는 이웃집 노인을 구하기 위해 밤새 눈을 치웠다고 해요. 하지만 구급차는 오지 않았고 결국 마을 청년들과 함께 노인을 들것에 태워 몇 시간을 걸어 내려가야 했답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재난대책본부에서는 여전히 회의만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눈은 계속해서 쌓여갔어요. 그들은 과연 오늘 밤을 어떻게 보내게 될까요? 차 안에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자꾸 멈췄어요. 본사에서는 이미 너무 비관적인 내용은 자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었으니까요. 결국 현장의 처참한 현실은 몇 줄의 건조한 보도로 축소될 것이 뻔했습니다. 추위에 떨던 아이들의 모습, 약이 떨어져가는 노인의 한숨, 서로를 의지한 채 살아남으려 애쓰는 주민들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몇 줄의 기사로 담아낼 수 있는 것일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눈밭 위로 어둠이 깊어져 갔습니다. 산간 마을 취재를 마치고 나리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폭설로 인해 대부분의 항공편이 결항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공항에 도착하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천 명의 발이 묶인 관광객들이 바닥에 앉거나 누워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스키복을 입은 그들의 모습이 마치 봄을 기다리다 얼어버린 꽃들 같았어요. 일본의 겨울 풍경과 제설 작업을 체험하기 위해 왔다는 그들의 여행 계획에는 아이러니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하얀 설경은 이제 재앙이 되어 그들을 고립시켰으니까요. 캐리어는 수화물 창고 어딘가에 묻혀 있고 숙소로 가는 교통편은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공항 로비는 거대한 난민촌을 연상시켰어요. 바닥과 벽이 만나는 구석구석마다 사람들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종이 상자를 펼쳐 임시 침대를 만들었고 어떤 이들은 가방을 베개 삼아 딱딱한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고 그 소리는 공항의 차가운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노인들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깜빡 졸다가 목이 꺾여 화들짝 놀라기를 반복했어요. 화장실 앞의 줄은 뱀처럼 구불구불하게 이어졌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도 좀처럼 줄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편의점 진열대는 텅 비어 있었고 남은 것이라곤 몇 개의 껌과 비싼 생수뿐이었습니다.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자판기 앞에 몰린 사람들의 한숨소리가 깊어져만 갔어요. 안내 데스크는 마치 희망 없는 전쟁터 같았습니다. 줄은 몇 시간째 제자리였고 지친 직원들의 목소리에는 점점 더 짜증이 묻어났어요. 기다려주세요라는 형식적인 답변이 수백 번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안타까웠던 것은 외국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간단한 영어조차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중국어, 한국어 통역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지만 그때마다 직원들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한 중국인 가족이 유모차에 잠든 아기를 달래며 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분유를 아기에게 먹이고 있었고 아버지는 꺼져가는 휴대폰으로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에서 관광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실감했습니다. 작은 메모장을 꺼내들고 취재를 위해 지친 관광객들 사이를 조심스레 걸었습니다. 대부분은 지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몇몇은 기자라는 말에 반가움을 표했어요. 어쩌면 그들의 사연이 알려지면 상황이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홍콩에서 온 리 씨 가족은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데리고 일본 여행을 왔다가 이틀째 공항 바닥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교복 재킷을 깔고 앉아있는 모습이 애처로웠습니다. 리 씨는 지친 표정으로 휴대폰을 들어 보여주었어요. 그들이 예약한 도쿄 시부야의 호텔에 보낸 수십 통의 메시지가 모두 읽음 표시만 된 채 답장은 없었습니다. 항공사 카운터에 가보았지만 직원들은 폭설은 불가항력적 상황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해요. 딸아이는 이미 감기 기운이 있는지 연신 기침을 했고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은 채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리 씨는 가까스로 가족들이 머물 방을 찾았지만 평소 12만 엔 하던 방이 35만 엔으로 뛰어올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공항 구석에 앉아있던 대만에서 온 장 씨 부부는 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70이 넘은 두 노인은 매시간 복용해야 하는 심장약이 이제 2알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장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약병을 꺼내 보여주었는데 그의 굵은 손가락으로는 병 안에 남은 알약이 몇 개인지 세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공항 의무실로 찾아갔지만 이미 감기와 저체온증 환자들로 넘쳐나 순서조차 받지 못했다고 해요. 택시를 타고 약국에 가려 했지만 공항 직원들은 한번 밖으로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답니다. 장 씨 부인은 계속해서 가슴을 부여잡은 채 마른 기침을 해대었고 그런 아내를 바라보는 장 씨의 눈에는 무력감이 가득했어요. 기내식 용기를 재활용한 임시 침대 위에 누워있던 호주 관광객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눈축제를 보러 왔다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며 그동안 일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어요. 특히 그를 화나게 한 것은 공항 내 안내방송이 일본어로만 나오고 영어 안내는 간헐적으로만 제공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정부 관계자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출입국 관리소 카운터는 텅 비어 있었고 공항 직원들은 본사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어깨만 으쓱했습니다. 몇몇 경찰관들이 로비를 순찰하고 있었지만 그들도 단지 질서 유지에만 신경 쓸 뿐 실질적인 도움은 제공하지 못했어요. 한 경찰관에게 상황이 언제쯤 나아질 것 같냐고 물었지만 그는 그저 아마도 고지라는 의미 없는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공항 내 전광판에는 여전히 지연 또는 취소라는 글자만 빼곡했고 그 아래로는 누군가 종이에 손글씨로 쓴 담당자 부재 중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어요. 이 거대한 혼란 속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상황을 수습해야 했지만 그 누구도 앞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공항 한쪽에 마련된 임시 브리핑룸에서는 각국 기자들이 모여 상황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현지 방송국들의 카메라는 하나같이 창밖의 설경을 향해 있었어요. 그들은 분주히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며 가장 아름다운 눈 풍경을 담으려 애쓰고 있었죠. 한 PD는 카메라맨에게 공항 지붕에 소복이 쌓인 눈을 배경으로 리포터를 세우라고 지시하면서 로비 안의 혼란스러운 모습은 화면에 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녁 뉴스를 확인해 보니 현실과의 괴리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주요 방송사들은 역사적인 폭설이 만든 겨울 동화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시작했고 순백의 눈으로 뒤덮인 공항 외관과 주변 풍경만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로비 안에서 밤을 지새우는 수천 명의 승객들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 일부. 항공편 지연으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뿐이었어요. 이런 보도를 보면서 제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현실을 이토록 교묘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브리핑룸 맞은편 공항 구석에 마련된 작은 카페에서는 CNN, BBC 등 외신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현지 기자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공항에 갇힌 승객들의 인터뷰를 마친 한 BBC 기자는 노트북을 빠르게 두드리며
일본 당국의 재난 대응 실패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고, 알자지라 기자는 중동에서 온 관광객들이 기도를 위한 공간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을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예정되었던 공항 공식 브리핑이 시작되었어요. 나카무라 부장은 굳은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지만 그의 발표는 구체적인 해결책보다는 형식적인 사과로 가득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불편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말을 시작으로 그는 마치 미리 암기한 듯 건조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구체적인 복구 일정이나 대체 교통편 마련 계획은 언급하지 않은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외신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어요. CNN 기자는 왜 공항에 비상식량과 담요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가를 날카롭게 물었고, 독일 기자는 일본이 자랑하는 재난 대비 시스템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나카무라 부장의 대답은 매번 같았어요.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한 영국 기자가 인내심을 잃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체적인 숫자와 계획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나카무라는 단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긴박감도 위기의식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업무 보고를 하는 것처럼 담담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나오면서 일본 방송국의 한 PD가 외신 기자들을 향해 혀를 찼습니다. 외국 기자들은 항상 지나치게 공격적이야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안일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우리 언론이 얼마나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밤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난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공항 안은 점점 추워졌고 담요도 부족했어요. 어떤 관광객들은 종이박스를 찾아 그 위에 신문지를 깔고 누웠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공항을 나서는 길에 한 중국인 관광객의 한숨 섞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시는 일본에 오고 싶지 않다는 그의 말에는 실망감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국가의 이미지는 화려한 관광 광고가 아닌 이런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로 결정된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공항 취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에서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SNS에서 특이한 해시태그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왜 지원하지 않는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문이었던 것이 점차 비난조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피해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는 한국이 가장 먼저 구조대를 보냈다는 이야기, 쓰나미 때는 한국의 지원 물자가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아무런 반응이 없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취재를 위해 외무성을 찾았어요. 담당자는 처음에는 말을 아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비공식적으로 지원 의사를 타진해왔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고 있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복잡한 내막이 드러났어요.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외국의 지원을 요청하면 국내 재난 대응 능력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더욱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겠죠.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정부의 자존심이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하냐며 성명을 발표했어요.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러한 경직된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속한 방송국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보도의 방향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지원 제한이 있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마치 한국이 무관심한 것처럼 보도했어요. 이런 왜곡된 보도가 시민들의 오해를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제부 선배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외국의 지원을 거절해왔다고 해요. 심지어 지원 물자가 공항에 도착해도 통관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국가 간의 자존심 싸움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어요. 며칠 후 한국의 한 언론사와 화상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조대와 의료진, 장비들을 준비해두고 있다고 했어요. 단지 일본 정부의 공식 요청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걱정과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국가 간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굳게 닫힌 문을 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폭설로 고립된 마을의 주민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들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어디서 오든 상관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이 위기를 벗어나는 것뿐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필요성과 정부의 경직된 태도 사이에서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한국의 지원 제안이 거절된 이유를 더 깊이 파헤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5년간 양국의 재난 대응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정리하면서 두 나라의 차이점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초기 대응의 차이였어요. 일본은 재난이 발생하면 우선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를 거쳐 대책을 세우는 순서로 움직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단 현장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그 후에 상황을 정리하는 방식이었어요. 우리가 첫 회의를 열 때쯤 한국은 이미 구조 활동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의사결정 구조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모든 결정에 수많은 결재와 합의가 필요했어요. 현장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담당자는 윗선의 허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러나 한국은 현장 책임자에게 상당한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고 실행할 수 있었어요. 예산 집행 방식의 차이도 컸습니다. 우리는 모든 지출에 사전 승인이 필요했고 예산 전용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그러나 한국은 재난 상황에서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대폭 높였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우선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을 택했죠. 정보 공개와 공유 방식도 달랐습니다. 일본은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했어요. 잘못된 정보가 퍼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때로는 중요한 정보조차 제때 공개하지 않았죠. 반면 한국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했고 시민들의 제보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민간과의 협력 체계도 눈여겨볼 만했어요. 우리는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나서려 해도 책임 소재와 안전 문제를 우려해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민간의 참여를 적극 독려했고 때로는 민간의 장비와 기술을 활용하기도 했더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매뉴얼에 대한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매뉴얼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겼어요. 상황이 아무리 긴박해도 정해진 절차는 반드시 따라야 했죠. 하지만 한국은 매뉴얼을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보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했습니다. 언론의 역할도 달랐어요. 우리는 재난 보도에서 항상 안전과 질서를 강조했고 때로는 현실을 다소 미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언론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죠. 자료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번 폭설이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첫눈이 내리기도 전에 제설 작업이 시작되었을 것이고 고립 위험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미리 대피했을 것입니다.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니 그 차이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차이를 알면서도 변화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거리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비교 분석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비교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단어 하나하나를 고르면서 원고를 완성했어요. 기사의 핵심은 우리나라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데스크에서는 기사를 반려했어요. 정부를 너무 강하게 비판하는 것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사례를 들어 일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난대책본부를 다시 찾았을 때 사쿠라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처리되지 않은 구조 요청 서류들이 여전히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긴 그 서류들은 아무도 읽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어요. 사쿠라이는 제 기사 내용을 이미 전해 들었는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책상 앞에 자료를 펼쳐놓으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현장의 실태, 주민들의 고통,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을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한국의 시스템을 언급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고 제 말을 중간에 자르며 일본은 일본만의 방식이 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변화나 개선의 여지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점점 대화는 격해졌습니다. 사쿠라이는 외국의 사례를 들먹이는 것 자체가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했고 제가 언론인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비난했어요. 저도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저 자존심과 체면만을 내세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되물었어요. 사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피했고 사쿠라이는 붉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앞으로 제게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발걸음을 돌리면서 뒤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애국심이 부족하다는 그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오히려 가벼워졌어요. 더 이상 숨기고 감추며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쓴 기사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비록 이 기사는 끝내 보도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늘이 잔뜩 흐린 것을 보니 앞으로도 한동안 눈이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눈처럼 우리나라의 관료주의도 쉽게 녹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기자가 된 첫날의 초심, 진실을 전하겠다던 다짐, 그리고 현실과 타협해온 순간들을 하나하나 적어내려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요. 사쿠라이와의 충돌 이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쓴 기사가 어떤 경로로 인터넷에 유출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논의가 점차 큰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들은 제가 지적한 문제점에 적극적으로 공감했고 자신들의 경험담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설로 고립되었을 때의 무력감, 정부의 무대응에 대한 분노, 그리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절실한 목소리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SNS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연이어 최상위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변화가 필요한 시간 같은 해시태그들이 퍼져나갔어요. 시민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자세로 정부의 대응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했고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도 서슴지 않았어요. 놀라웠던 것은 도쿄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지방에서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특히 폭설 피해를 직접 겪은 지역에서는 더욱 강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시민단체들이 만들어졌고 그들은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 시민단체는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연구하는 스터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모임이었지만 온라인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참여자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고 우리나라의 시스템과 비교하며 개선점을 찾아나갔습니다. 언론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비판적인 보도가 늘어났습니다. 재난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들이 연이어 나왔고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도 심심찮게 등장했어요. 정치권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재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고 여당 내부에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정치인들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강한 저항이 있었어요. 기존 제도의 수호자들은 일본의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외국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해친다고 했고, 급진적인 변화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그럼에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때로는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실천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지켜보면서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쓴 기사가 이토록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시작된 변화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시민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천천히일지라도 우리 사회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으니까요. 폭설 사태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기사가 일으킨 파장은 예상보다 컸어요. 회사에서는 기사 유출의 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지난 10년간의 기사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처음 기자가 되었을 때의 초심, 진실을 전하겠다던 다짐, 그리고 점차 현실과 타협해가는 과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제가 쓴 기사들은 하나같이 현실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비판해야 할 것들을 슬쩍 넘어가고 칭찬할 것 없는 것들을 억지로 추켜 세우고 있었어요. 퇴근길에 우연히 들른 작은 식당의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말과 함께 이번 폭설 대응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이어졌어요. 현실과 동떨어진 그 보도를 보면서 가슴 한켠이 답답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차올랐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확신이 섰어요. 단순히 회사를 옮기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어디를 가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았어요. 새벽녘까지 인터넷을 뒤지며 한국의 언론사 채용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점점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한국어를 배워야 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폭설 피해 현장의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주민들의 절망적인 표정, 무능한 관료들의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변화의 움직임. 이 모든 것들이 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직서를 쓰면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어깨를 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이제는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서류 정리를 하면서 우연히 첫 기사 원고를 발견했습니다. 그때의 순수했던 열정이 다시 한번 가슴을 울렸어요. 이제는 그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곳에서 진정한 언론인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선배 기자는 제 결정을 이해한다며 응원했습니다. 그도 비슷한 고민을 해왔다는 것이었어요. 다만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 사직 소식을 들은 그의 눈빛에서 부러움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반면 같은 팀의 후배는 제 결정이 무모하다며 만류했습니다. 시스템을 바꾸고 싶다면 안에서 천천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천천히 미뤄왔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사회부의 동료는 조금 다른 시각을 보였습니다. 한국행이 일시적인 도피처가 될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했어요.
일본 사회의 문제는 결국 일본인이 풀어야 할 숙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수긍이 갔지만 그렇다고 제 결심이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편집부의 베테랑 기자는 긴 침묵 끝에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도망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더 멀리 보는 길일 수 있다고요. 그의 말에서 오랜 세월 언론인으로 살아온 지혜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변화를 기대하며 또다시 수년을 보내는 것보다 제가 먼저 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는 첫걸음을 내딛어야 했고 그 누군가가 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도망이 아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전진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을 때 예상대로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의외로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타협을 해왔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끝내야 할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매일 아침 한국어 학원을 다니며 기초적인 회화를 익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낯선 문자와 발음에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서울의 작은 원룸을 계약했어요. 강남 근처는 아니었지만 지하철역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지난 10년간의 기자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취재 수첩, 명함들, 상장들.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대부분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출국 전날 마지막으로 폭설 피해 지역을 찾았어요. 한 달 전과 비교하면 거리는 많이 정돈되어 있었지만 주민들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된 보상이나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입국장에서 처음 마주한 한국의 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명확했고 직원들의 태도도 친절했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첫날은 낯설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좋은 인연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학원의 선생님, 원룸 근처 식당 주인, 그리고 우연히 알게 된 이웃들까지. 그들은 제가 일본에서 온 이유를 궁금해했고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한국의 한 인터넷 매체에서 일본 관련 기사를 번역하고 감수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양국의 시각 차이를 이해하고 좁혀나가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재난 관련 기사를 다룰 때면 제가 경험했던 일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왔어요. 얼마 전에는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칼럼을 써서 한국의 한 매체에 기고했습니다. 놀랍게도 일본의 젊은 독자들이 이 글을 번역해서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 글이 양국의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칠 때면 가끔 도쿄에서의 생활이 그리워지기도 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쓰고 싶은 기사를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보입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 속에서 저는 오늘도 새로운 기사를 씁니다. 때로는 서툰 한국어로 고민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조차도 즐겁게 느껴져요. 이제는 진정한 언론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가득합니다. 한국 뉴스를 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이 양국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비록 지금은 작은 시작일지 모르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언젠가는 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 이제 막 그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